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산길이었습니다. 정적을 가르는 비명한 자락이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 윤생은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날카로운 대나무 화살 한 발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옷자락은 순식간에 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범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이 꽂힌 순간부터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불덩이가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지독한 통증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맹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심장을 죄어오는 통증에 윤생의 눈앞은 점점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당장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핏발선 눈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나를 쐈단 말이냐? 윤생은 가슴에 박힌 화살대를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화살깃을 보니 분명 나를 시기하던 놈의 짓이로구나. 그 놈을 잡기 전에는 절대 이 화살을 뽑지 못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해친 원수를 찾아내어 복수하겠다는 집요한 고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선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독화살이 박혀 당장 숨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화살부터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쏜 놈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내야 한다며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주 이 어리석은 선비와 똑같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시돋친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입니다.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찾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내는 데에 마음과 시간을 모두 쏟아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소중한 오늘이라는 하루가 통째로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가슴에 박힌 원망이라는 독화살을 그대로 둔 채 누가 쐈는지 따지느라 치료를 거부하는 이 선비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복수할 생각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이 과연 윤생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빛의 문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독화살 한 발에 담긴 우리 인생의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설화로 만나는 인생의 선택, 빛의 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윤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생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8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10살도 되기 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훌륭한 시를 지었습니다. 고을 사또들조차 그의 재주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앞날이 훤히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아내는 오로지 윤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윤생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윤생 역시 자신의 재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윤생은 30이 넘고 40이 가까워질 때까지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시뻘겋게 짓무르도록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늘 같았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과거의 급제의 높은 벼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윤생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저 무능한 놈들만 합격하는 거야? 윤생은 이를 갈며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방 안가득 쌓인 책장을 거칠게 넘겼고 매일같이 화가 섞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에는 좋은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남을 시기하는 마음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갔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생은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고한 선비 노릇만 고집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옷들은 이미 전당포로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한 줌의 쌀을 얻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죽을 쑤어 오셔도 윤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상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밥상이 이게 뭐요? 내가 시험에 붙기만 하면 다 갚아줄 텐데 지금 이깟 죽이 목에 넘어가겠소?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지만 윤생은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가족들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만 앞세운 채 스스로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윤생은 종종 마당에 서서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지 않은 세상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비웃던 사람들을 모두 내 발밑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른 원망은 이미 지독한 독화살이 되어 윤생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책에 적힌 좋은 말씀들도 이제 윤생에게는 그저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밤새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손등이 다 터진 모습을 보면서도 윤생은 방이 왜 이렇게 춥냐며 불평만 했습니다. 이처럼 윤생은 자기 상처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리던 그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언젠가 돌아와
결국 자기 가슴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생의 가슴 속에 맺힌 원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수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실패라는 걸음을 먹고 자라난 뿌리 깊은 독버섯 같았지요.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천재 소녀는 왜 이토록 도끼를 품은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 비극을 풀려면 윤생의 집안 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윤생이 서재에 틀어박혀 세상 탓만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집안을 지탱한 것은 가냘픈 두 여인의 어깨였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먹과 종이 값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의 집 빨래터에서 살다시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겨울이면 냇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방망이질 한 번에 손마디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시험만 붙으면 고생도 끝이라며 굽은 허리를 두드려 참았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고운 비단옷들은 이미 전당포로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 때였습니다.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 입에 죽 한 술이라도 더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아내의 손은 여인의 손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투박해졌지요. 하지만 윤생은 그런 아내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루한 옷차림을 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어찌 그리 천한 몰골을 하고 있느냐며 타박했습니다. 윤생에게 가족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자신의 낙방은 오로지 세상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서재 문을 열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아이들이 며칠째 밥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이라도 가르치며 쌀이라도 벌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생은 채권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대장부의 원대한 꿈을 짓밟으려 드느냐? 내 문장이 천하를 호령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 고작 쌀 몇 대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하란 말이냐? 윤생의 눈에는 아내의 애처로운 호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비수 같은 조롱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방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내는 문 밖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윤생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의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세도가의 아들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막에서 자신의 낡은 도포를 보며 낄낄거리던 장사꾼들도 떠올랐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나타났습니다. 그 환영들은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수록 윤생은 종이가 찢어질 듯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짓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 중 단 한 구절도 윤생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 아집의 벽은 점점 단단해져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윤생의 가슴 속 응어리는 이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지독한 화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온 약조차 마당에 쏟아버리던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버림받은 천재라 부르며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원망의 독이 퍼져가던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윤생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참석한 유림 모임에서 큰 모욕을 당합니다. 윤생, 자네 문장은 날카롭지만 덕이 없네. 글에 칼이 담겨 있는데 누가 그 글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노선비의 일침에 윤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안다고 내 글을 논한단 말이오. 눈먼 자들이 태양을 비웃는 격이로다. 윤생은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 모임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가슴속 울분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무시한 놈들, 나를 비웃은 세상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향해 쏘려던 원망의 화살은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밤 그를 향해 날아들게 됩니다. 가슴 깊이 새겨진 원망과 집착이 드디어 현실의 독화살이 되어 그의 육신을 꿰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산길이었습니다. 유림 모임에서 조롱을 당한 윤생은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나를 무시해? 감히 내 글을 비웃어? 윤생은 주먹을 꽉 쥐고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음의 도끼가 발끝까지 뻗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쉥마이너스하는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윤생의 왼쪽 가슴에 무언가 뜨겁고 묵직한 것이 꽂혔습니다. 윤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어보니 단단한 화살대가 만져졌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윤생을 향해 활을 쏜 것입니다. 가슴에서는 뜨거운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처 부위부터 시작해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벌이 혈관을 타고 다니며 쏘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바른 독화살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윤생은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핏발선 눈으로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윤생은 상처를 누르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쏜 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화살깃을 보니 분명 나를 시기하던 놈의 짓이다. 어느 당파의 자객이냐? 나를 죽이려 한 놈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는 절대 죽지 못한다. 윤생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헐떡였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누가 이 화살을 만들었느냐? 화살촉의 독은 또 무엇이냐? 그걸 알아내기 전엔 이 화살을 뽑을 수 없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장정들이 피투성이가 된 윤생을 발견했습니다. 윤생은 널빤지에 실려 허겁지겁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하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외아들의 몰골을 본 늙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하늘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의원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의원은 윤생의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건 보통 독이 아닙니다. 도끼가 벌써 심장 근처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화살을 뽑고 나쁜 피를 뽑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의 다급한 말에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서방님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숨만 쉬게 해주세요. 의원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화살대를 꽉 쥐고 단숨에 뽑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윤생의 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끼가 서린 분노로 가득 찬 눈동자였습니다. 윤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의원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검은 피를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이 화살을 쏜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생의 목소리에는 화살의 독보다 더 지독한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방 안은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화살을 뽑지 않으면 정말 죽습니다. 하지만 윤생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더욱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소? 나를 쏜 놈이 누구인지, 그 놈이 어느 가문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아야겠소. 이 화살의 나무가 무엇인지, 화살촉의 독이 어디서 온 것인지 밝히기 전에는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시오. 윤생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원망의 대상을 찾는 데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맡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생아, 이 애미를 봐서라도 제발 마음을 돌려라.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범인도 잡을 것 아니냐. 아내 역시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의원님의 처방을 받으세요. 저희는 서방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지만 윤생의 귀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시끄럽다. 너희가 내 원통함을 어찌 알겠느냐. 나를 무시하던 세상이 결국 나를 죽이려 화살까지 쐈는데 범인도 모른 채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란 말이냐. 독기운은 점점 더 깊이 퍼져나갔습니다. 윤생의 얼굴은 검푸르게 변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보찜을 챙겼습니다. 사람이 화살의 독보다 마음의 독에 먼저 죽게 생겼으니 내 재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의원이 포기하고 방을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구걸하던 늙은 거지 노인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돌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정체불명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윤생의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가슴에 박힌 화살보다 더 큰 화살을 스스로 꽂고 있구나. 윤생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거지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생의 상처 근처를 툭 쳤습니다. 이복의 선비, 화살을 쏜 놈이 누구인지 알면 무엇하겠나. 그놈 이름을 안다고 해서 가슴에 구멍이 메워지나. 화살 나무가 대나무인지 물소 뿔인지 알면 고통이 사라지나. 자네는 지금 나를 쏜 놈을 미워하느라 자네를 살리려는 이들의 사랑을 짓밟고 있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윤생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은 윤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진짜 죽어가는 이유는 독화살 때문이 아니야.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 억울함, 그 집착이라는 독이 자네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걸세. 범인을 잡아 복수한다고 해도 자네의 지난 10년 세월이 보상받을 것 같나? 아니, 자네는 복수를 끝내도 또 다른 원망을 찾아 헤맬 걸세. 윤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카로운 가시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윤생의 핏발선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자네 가슴에 박힌 화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바로 자네가 스스로의 심장에 매일같이 쏘아올린 원망이라는 독화살일세. 노인의 말은 벼락처럼 윤생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윤생은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무슨 나를 죽이려 한 놈을 찾는 게 어찌 잘못이란 말이냐. 노인은 혀를 차며 윤생의 어깨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자네가 10수년을 방구석에 처박혀 글을 읽으면서도 왜 과거에 떨어졌는지 아나? 자네 글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도 진리도 없었네. 오직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오만함과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향한 증오뿐이었지. 노인의 손가락이 윤생의 검푸른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길을 가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당장 독부터 빨아내고 목숨을 구지해야지. 나를 문 뱀이 머리가 세모난 놈인지 동그란 놈인지 그 뱀의 어미가 누구인지 따지고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자네가 그 쓸데없는 범인 타령을 하며 핏대를 세우는 동안 자네 어머니와 아내의 심장은 자네보다 먼저 썩어 문드러지고 있네. 윤생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방 안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걸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어 피가 흐르는 늙은 어머니의 이마가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내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비의 비명소리에 놀라 목이 쉬어라 울어대는 어린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윤생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윤생의 얼굴 위로 바싹 다가가 놨고 무거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자네를 쏜 자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억울함을 증명하느라 지금 자네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든다면 자네야말로 저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쏜 자객보다 더 잔인한 살인귀가 아닌가. 노인의 일갈은 윤생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자존심이라 믿었던 아집의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생은 헐떡이던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의원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발 이 화살을 뽑아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살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가족을 향한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고 있었군요. 윤생은 눈물을 쏟으며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의원은 지체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윤생의 몸에서 독화살을 뽑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십수년 묵은 원망의 화살이 먼저 뽑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지체 없이 윤생의 가슴에 박힌 화살대를 잡았습니다. 노인의 서슬퍼런 호통에 정신을 차린 윤생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비명과 함께 시커먼 독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의원은 재빨리 미리 빻아둔 약초를 상처에 쏟아붓고 명주천으로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윤생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나긴 생사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윤생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밤새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다 지쳐 잠든 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어깨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아내의 얼굴을 본 윤생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아니, 이제야 비로소 사람으로 살게 되었구나. 윤생은 가슴의 통증보다 더 깊은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수년을 고집하던 붓을 내려놓고 쟁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그 천재라던 윤생이 농사를 짓다니 미쳤구먼. 하지만 윤생은 그저 웃었습니다. 흙을 일구며 흘리는 땀방울이 그 어떤 과거 시험의 문장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쏜 범인이 누구인지, 나를 무시한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더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길에 아내를 위해 들꽃을 꺾고 어머니의 시린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일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습니다. 내 가슴에 화살을 뽑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파괴하던 집착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도 보이지 않는 독화살이 박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도구로 물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원망의 이유를 찾는 동안 우리의 삶은 조금씩 썩어 들어갑니다. 나를 살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그 화살을 쑥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지우고 대신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눈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힌 그 무거운 원망의 화살을 시원하게 뽑아 던지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고통 대신 새로운 희망과 평온이 돋아날 것입니다. 과거의 독이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을 갉아먹지 않도록 이제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위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설화를 통해 배우는 인생 이야기, 빛의 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